안드로메다의 나무들. 지은이 장수정. 편행곳 로에스 미디어. 프롤로그. 2013년부터 2018년에 걸쳐 매달 한 편씩 신문에 기고했던 숲 에세이들을 모아 책을 내기로 했다. 책 제목을 고민하다 친구들에게 마음에 든 몇 개를 돌리고는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 대숲 끄트머리 마을.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꽃비를 맞으며 나는 후회했다 등이 그것인데, 꽃비를 맞으며 나는 후회했다가 그중 많아 그것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어이없는 얼굴을 했다. 그렇게 제목을 지으면 아무도 안 봐. 그럼 뭐라고 지어? 숲속의 연쇄살인마. 진심이니? 세 보이잖아. 그 정도는 돼야지. 잠깐 몇 편의 스릴러 영화들을 떠올렸다. 숲으로 사람을 유인해 죽이고 가축용 분쇄기에 시신을 갈아 고깃덩어리로 만든다든가, 전기톱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얼음 가득한 나무통에 시신을 보관하는 끔찍한 장면들 말이다. 그러자 그간 나는 숲에서 비닐으로 된 커다란 정육점용 앞치마를 두르고 분쇄기를 청소하고 전기톱을 씻고 흐르는 시냇물에 피 묻은 대야와 도끼와 망치를 닦는 일을 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는 집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둘이 5,000원짜리 백반을 먹었다. 식판이 넘치도록 밥과 반찬을 담아온 남편은 그러나 숟가락질만 열심히 할 뿐 정작 퍼온 밥의 반의 반도 비우지 못했다. 밥을 남기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식당의 안내글을 새삼스러운 듯 바라보면서도 나는 남편의 아직도 수북한 식판에 대해서는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그의 최근의 걱정을 아는 때문이다. 그는 영화를 좋아하고 또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사람이다. 며칠 전 그는 한 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이제 여기저기 글을 돌려보고 이거 영화로 만들자고 설득해야 하는 긴 시간만 남아있다. 지금까지는 아내인 나 혼자만 그의 글을 좋다고 하고 있다.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무것도 아닌 나만인 좋다고 하니 그의 걱정이 클 수밖에. 한 끼에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며 그는 머릿속으로 아마 자신이 쓴 소박한 시나리오, 누군가를 죽여본 적도, 누군가에 의해 죽여지고 있는 중도 아닌 평범한 자의 평범한 삶을 다룬 밍밍한 시나리오 대신 숲을 배경으로 스펙터클하게 전개되는 연쇄 살인마 얘기를 썼어야 됐다고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혼자 배 터지게 밥을 먹고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들 사이로 도봉산 자원봉이 희끄무레했다. 저녁의 어둠과 봄날의 안개, 그리고 어쩌면 근심에 쌓여 봉우리는 막 사라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이 말했다. 안드로메다의 나무들. 응? 책 제목 말이야. 안드로메다에도 나무가 있을지 모르잖아. 사람은 없고 나무만.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소매자락이 사각사각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걷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문득 그가 저 먼 안드로메다의 나무가 되어 굳건히 뿌리를 잡아줄 중력도 없이 망망한 우주를 떠도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오래 부부로 살아왔지만 그 저녁 나는 그의 외로움에 한 발짝도 가닿지 못했다. 전혀 세 보이지 않는 수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말없이 도시 변두리 중랑천을 걷는 것이 전부였다. 숲속의 연쇄살인마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자원봉 어디를 낑낑대며 올라가고 있다든가, 천변에서 여자가 피 묻은 분쇄기와 대야를 씻고 있다든가 하는 자극적인 뉴스는 없이 말이다.
집이 가까워지자 나는 밀듯이 남편에게로 내 몸을 부딪혀 보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중력이 되고 싶었다. 책 제목을 안드로메다의 나무들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집에 들어서서도 하지 않았다. 속삭이는 원대리 자작나무 숲. 원대리 관리초소 앞에서 아이젠을 하고 임도를 걷는다. 먼저 간 사람들이 다져놓은 눈길 위로 멧돼지 발자국, 고라니 발자국. 산을 오른 지 얼마 안 돼 임도 양쪽으로 자작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 움큼씩 물이 지어 서 있는 것이 꼭 비탈에 난 둔벙 같다. 곧 자작나무 숲이 나오겠구나 싶어 일행에게 물었더니 아직 멀었단다. 때로 무릎까지 쌓인 눈에 불어 빠지기도 하며 부지런히 3킬로를 더 올라가자 마침내 임도 왼편으로 희디인 순백의 자작나무 숲. 비탈 전체가 빼곡하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자작이다. 천상에서 내려온 희고 고든 창살에 그만 갇혀버린 것만 같다. 능선에 서서 탄성만 지르던 일행은 잠시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투어 비탈을 내려가 자작나무들 사이에 선다. 볼긋볼긋한 자작나무들 우둥지 사이로 겨울 하늘이 푸르다. 눈바닥에 눕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껴안는 사람도 있다. 무어라 속삭이기도 한다. 그제야 이 숲의 이름을 떠올린다.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 어색하지만 나도 나무 한 그루 끌어안는다. 그런데 뭘 속삭여야 하나? 집에 두고 온 남편, 혹은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던 아들의 이름을 속삭일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속삭일까? 그건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만두기로 한다. 심호흡을 하고 어깨에 힘을 빼고 희고 매끄러운 자작나무 숲이에 가만히 뺨을 댄다. 적막하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다. 소리도 바람도 없는 진공의 세상 같다. 그래서인지 나무를 부둥켜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막 육신에서 빠져나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타고 저 세상으로 가려는 영혼들 같다. 북방 유목민족은 방부제 성분이 있는 자작나무 껍질로 시신을 싸서 땅에 묻었단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신에서 이탈하여 자작나무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자작나무는 하늘로 가는 사다리였던 셈이다. 실생활에서도 자작나무는 요긴했다. 기름샘이 많아 횃불을 만들어 자작자작 어둠을 밝히기도 했고 그 불빛 아래 자작의 흰 수피에 연설을 쓰기도 했다. 시인 백석에 따르면 추운 지방에서는 대들보도 기둥도 문쌀도 자작나무고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고 감로같이 단샘이 솟는 바구물도 자작나무였다. 러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귀한 손님에게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명함을 내민다고 한다. 나무를 껴안고 최창균의 시를 낮게 속삭인다. 그의 슬픔이 걷는다. 슬픔이 아주 긴 종아리의 그 흰 종아리의 슬픔이 다시 길게 걷는다. 자작나무와 관련된 하고 많은 시들 중 왜 그 시가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무를 부둥켜 하는 사람들의 속삭임이 삶의 고단함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고단한 속삭임들이 나무의 내부를 쓰며 어쩌면 자작은 지금처럼 슬픔으로 다져진 기다란 종아리를 하게 되었을까.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고 싶은 순간이 삶에 수십 번은 있었을 것이나
저물녘까지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두 발 굳건히 땅에 디디고 순백의 종아리로 서게 되었을까. 멋대로 생각하고는 아직도 나무를 안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조금 전 내려온 능선으로 다시 올라간다. 능선에 서자마자 반대편 숲에서 갑자기 칼바람이 날아든다. 이건 그냥 매서운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이 아프다. 눈구멍이며 콧구멍이며 목덜미며 사정없어 절로 눈이 감기고 절로 고개가 돌아간다. 차고 사납기는 말할 것 없고 소리 또한 심상찮다. 지옥이 있다면 그 입구가 이럴 것이니 싶다. 희고 정갈한 자작나무 숲과는 달리 반대편은 오래된 밤나무와 참나무, 그것들을 칭칭 감고 올라간 바짝 마른 덩굴들이 어지럽게 들어서 검고 칙칙하다. 비틀어지고 갈라졌다. 밉다.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간다. 마음도 따라간다. 자작나무 숲에 깃들은 것이 평화와 고요라면 이루지 못한 욕망, 불법, 정념, 가난, 증오 같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바람으로 잉잉대는 곳이 반대편이다. 자작이 영혼의 세계라면 반대편은 육신의 세계다. 둘은 색깔도 정반대다. 능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숲이, 그러니까 영혼의 숲과 육신의 숲이 마주하고 있다. 어느 한 숲에 깊숙이 들어서면 반대편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혼의 사면과 육신의 사면이 만나 정점을 이룬 능선에 서면 그 두 편이 다 보인다. 영혼을 담지 못한 육신은 불행하다. 그런데 육신의 그릇에 담기지 못한 영혼 또한 가엾기는 마찬가지. 어느 한쪽이 없이는 다른 한쪽도 온전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며 곰곰이 걷는 길, 그 길이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가는 길이다. 자작나무 숲에 가면 그 반대편 검고 어두운 숲에도 눈길을 줄 일이다. 2013년 2월